앞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국가 부채를 쓰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1,400원 정도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환율은 앞으로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앞으로 이제 환율은 우리가 84% 확률로 이제 우상향한다 그랬고, 미국에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새로운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다. 미국이나 해외 공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법인세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계 평균 정도로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자, 한국 경제 위기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4분기라 2026년 우선은 전 세계적인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인데 제가 이제 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이게 소화 분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제 장점과 약점을 이제 제가 분석한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제가 PPT 보여드린 것 같이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세계 5위고 GDP는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은 대신에 우리가 한 35위나 40위 정도 됩니다. 우리 원화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0.1%, 한 35위에서 한 40위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약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지금 현재 1,400원 정도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환율은 앞으로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84% 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에너지를 100% 수입하죠. 상법 개정안 이번에 됐고, 노란봉투법, 강력한 노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간 게 2배 정도 많습니다. 그 작년에 2배, 재작년에는 5배 정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 취업률 제일 밑에 보시면 45%입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한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에 본 것 같이 뭐 노란봉투법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력한 노조나 또 우리나라는 우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면서 기존의 택시에다가 우버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빈 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회는 한번 보시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15년, 일반 주택은 맨 땅에 아파트 짓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더 줄어듭니다.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제가 분양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가 대출 안 해준 정책입니다. 지금 대출 6억까지만 제한되어 있고 또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이다. 90% 확률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위험 요소입니다. 한번 보시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지금 한미통화스왑하고 한일통화스왑 둘 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환율이 1,400원인데 환율이 1,400원에서 넘어서서 1,500원, 1,600원 가면 바로 그게 외환위기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10번째 났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외환위기 났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베네수엘라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을 도전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채권을 팔고 나가게 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50% 정도인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에 국가 예산을 8% 늘렸습니다. 물가는 2% 늘렸는데 국가 예산을 8% 늘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국가 부채를 쓰게 되면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우리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 6,000조입니다. 삼성전자 400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외환 위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전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지 말고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60%가 미국이고 국내는 1.5%밖에 안 됩니다. 주식 자산이나 투자 자산의 95%는 미국의 엔비디아를 사시고 5%는 한국의 1등 주식, 삼성전자를 사라. 그것이 환율 상승에 가장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본인의 여윳돈은 무조건 미국의 1등 주식.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성장률이 높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이렇게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세계 경제를 먼저 여쭤봤었는데 더 심각한 한국 경제 위기를 좀 진단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에서 1,600원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런 이유랑 이런 환율 급등이 제2 외환 위기로 이어질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전 세계 GDP 규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자료가 이제 GDP는 집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게 이제 국제 결제에서 비중입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되는데 위에 보시는 달러나 유로와 일본 엔화 다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돈이 없는 겁니다.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우리 원화는 국제 결제에서 통화되는 비율이 아예 없습니다. 20위까지만 발표하는데 원화 자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한 35위에서 40위, 한국은 0.1%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1.9%,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한 2%가 한국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6%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만큼 우리가 주식을 배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는 미국 주식, 5%는 한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액이 이제 한국은행은 매달 발표를 합니다. 제가 매달 집계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은 4,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네요. 예, 우리나라의 GDP의 지금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10위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네. 우리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 무역 의존도는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위기를 겪었는데 대만은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75%나 외환보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만 수준으로 외환보유를 비축하려면 우리나라는 1조 달러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은 현재보다도 2배 이상 외환보유를 비축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그게 9,200억 달러입니다. 보시면 스위스, 홍콩, 대만 이렇게 100%가 넘는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방어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외환보유고 두 번째가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인데 지금 두 개 다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달러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사활을 걸고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적정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입니다. 2004년도에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는 9,200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IMF가 제안한 것도 보시면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IMF의 말을 듣다가 아르헨티나가 부도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만 우리가 위기에 대비할 수가 있다. 한국은행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낮은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은 절대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무조건 각자 도생이다. 스스로가 위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현재 현금도 없습니다. 당장 동원할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는 미국의 회사채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전부 다 미국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원달러 회귀 분석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달러는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1,400원입니다. 7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추세가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84%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반영하면 84%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환율은 우리가 1,300한 70원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1,4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이렇게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채권입니다. 미국의 채권은 이렇게 우하향이다. 채권의 우하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21%에서 현재 4.5%입니다. 그러니까 88% 확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하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권 이자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 이자가 주가나 부동산과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4.5% 기준금리는 앞으로 매년 1%씩 내릴 겁니다. 올 연말에 한 4.0, 내년에는 3.5, 2.5, 1.5까지 내릴 겁니다. 평균적으로 90% 확률로 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81% 확률로 똑같이 동조화되어 있고 한국의 은행 이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90%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은 반대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달러는 앞으로 84%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절대 아니고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한국은행 코멘트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들이 비축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 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은행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는데 왜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기 위해선 외환 평형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나라가 파산하는 것을 97년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파산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논문도 많이 쓰고 발표도 하고 우리 경제학회에 갈 때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늘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은 우리가 1200원, 1300원 다 경험했죠. 1400원입니다. 저는 1000원대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대 재정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국가 부채가 지금 50%밖에 안 되니까 계속 국가 재정을 좀 늘려야 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그렇게 국가 재정 너무 퍼주게 한다. 물가는 2% 올랐는데 국가 재정을 8%를 늘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복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가 100% 국가 부채를 했는데 프랑스는 외환 위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를 쓰거든요.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전부 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화는 전 세계에서 비중이 0.1%, 아예 순위조차 없다. 저는 아마 한 35위에서 40위, 거의 꼴찌 수준이다. 국가 GDP는 세계 10위인데 우리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를 사는 것보다 그냥 미국 주식을 사라. 그러면 지난 5년간 엔비디아는 50배 올랐습니다. 5,000%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1등을 사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한국에는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접한 주식을 사지 말고 1등 주식을 사라. 가장 좋고 환율 예방도 되고 또 환율이 오르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이 지금 외환보유고가 23%인데 GDP 비중 대비해서 어디까지 올린다는 건가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대만 수준이다.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75%로 계산해 보니까 9,200억 달러 BIS가 제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BIS가 우리나라에 제안한 것이 9,2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정확히 한번 보시면 왜 근거가 있는 겁니다. 3개월 경상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달 석유를 사옵니다. 석유를 사올 때 지급되는 금액이 경상지급액입니다. 네. 경상지급액은 매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매달 지급 달러다. 그게 한 1,500억 달러고, 유동예차라고 하는 것이 3,000억 달러인데요. 우리가 IMF 때 이제 1년 안에 만기가 오는 게 단기 채권이고, 1년에서 5년간 만기가 오는 건 중기 채권이고, 5년 이상을 장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오기 때문에 알지만, 중기나 장기는 만기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2배를 유동매체라고 부르고 그게 3,000억 달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3분의 1. 우리나라 전체 현재 시가총액 한 2,50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30%가 정확하게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게 한 4,000억 달러가 된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이런 걸 하면 9,200억 달러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우리나라 GDP의 약 한 75% 정도 되고, 저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조 달러 정도 비축하는 것도 좋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해야 되겠고, 중국이 현재 한 3조 달러가 넘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2조 달러.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국입니다.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 걱정이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와 다르다. 1997년도 외환위기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단기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시작이 됐고, 미국도 같이 팔고 나갔습니다. 미국을 절대로 우방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제권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작년에 한 900만 명이 방문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300만 명 왔습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불, 일본은 35,000불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일 통화서 딱 지금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 해달라고 우리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 만기가 오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국가를 파산시킬 정도의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만 2단계 떨어뜨리면 외국인들 빠져나가게 되고 환율은 급등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이제 오늘도 강조해 주셨는데, 정부나 뭐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를 너무 믿지 말고 개인이 대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국가의 위기 신호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나 신호는 뭘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우리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400원도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일단은 워낙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이 환율은 1,500원, 1,600원. 환율이 1,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시다. 환율 지금은 1,389원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4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매일매일 우리가, 저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1달러에 1,000원 해주다가 지금 1달러가 1,400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은 1,4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주는 것이고, 옛날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서 좋지만 또 석유를 100%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적정한 수준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1,500원 가까이 되면 외환위기의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 무역어준도 75% 정도의 경제 구조가 외환위기에 더 취약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사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 철강 이 5개 품목을 팔아서 100%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사올 돈이 없어서 나라가 파산하는 겁니다. 97년도에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가 대우, 기아, 한보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졌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은행은 5개 은행이 합쳐진 거다. 결론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가 10번째 파산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개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외환 보유의 절반 정도를 개인이 이미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돈이 없지만 우리 개인과 기업은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가가 오히려 더 취약하다. 개인은 나름대로 미국 주식을 2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95% 대 5%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만큼 미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현재 한국에 한미, 항일 통화 스와프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소 또 꼽아주셨는데 통화 스와프 체계가 어려운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정부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걸까요? 저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인들 조지아에서 체포가 300명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15%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일 FTA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입니다. 한국 평균 관세율이 12.5%입니다. 미국은 2.5%, 12.5%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이 관세를 서로 없애자는 게 한미 FTA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서로 관세를 받지 않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미국을 잘 살게 만들어 달라. 이것을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개인 재산이 10조 원 정도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에 트럼프의 정기 영화가 4편이 있습니다. 50분짜리 4편인데 개인이 어떻게 해서 10조나 돈을 벌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10조를 벌었던 게 과정이 나와 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한 겁니다. 결론은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너무나 이제 자기가 따라온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채권을 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5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은행은 이미 다 외국인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러면 세계 3대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피치사, 그다음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우리가 S&P 주가 지수를 하는 S&P가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 3개입니다. 얘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한국이 말을 잘 들으면 해주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의제에 올렸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때 우리가 의제에 올렸었는데 미국이 제외해버렸습니다. 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들이 원할 때 오히려 우리 그 위험 요소다.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도 비축하지 않고 통화 스와프도 2개 다 미국이 안 해주고 일본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 내간으로 지적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고 이거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집값의 한 50% 정도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은행을 운영했더니 다 망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장기신용은행입니다. 장기신용은행은 기업을 상대로 대출해줬던 건데 우리 국민들의 집 담보를 대출해줬던 은행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소매금융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집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기업을 담보로 했던 대우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은행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집값의 지금 40%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 집값이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은 은행이 부실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6억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집을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 14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올랐습니다. 집을 늘리는 데는 5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지금 엄마 아파트 지난주에 70층으로 발표했는데 아마 입주하는데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엄마 아파트 한번 알아보러 갔습니다. 시세 한 25억 정도 하더라고. 지금 40억이니까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주하는데 15년 걸리니까 제 나이 더하기 15 해보니까 야, 몇 년 살지도 못하겠구나. 서울의 올림픽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게 은퇴한 교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65세 이제 교수가 은퇴하면 15년 더하면 8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야, 살아보지도 못하는 재건축 집에 아예 그냥 이대로 살자.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리고 임대 아파트를 또 15% 지어야 됩니다. 건축비가 지금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도 올랐지, 임대 아파트 15% 지어줘야 되지, 이런 제약점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후보가 서울에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을 공급하려고 해도 지을 땅도 없는 데다가 재건축도 지금 잘 안 되니까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이번 달 내리고 한국은행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집은 90% 확률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4분기랑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오른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또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이제 요거는 서울시의 지난 50년간 주택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89%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든지 또 97년도 IMF 위기 그런 경우는 가격이 좀 내렸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89% 확률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지금 단독 세대주,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이 42%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앞으로 50%, 60%까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년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외국인은 275만 명이 살고 있고,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대구가 250만 명이거든요.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문정 시장 아파트 혼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 밥도 혼자 해 드세요. 이렇게 90세를 넘었고, 내 친구 내 동료분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98세인데 혼자 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90세를 넘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5대 5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60% 정도 되지만 서울은 50%밖에 안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KB 부동산 추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이게 원밸리 아파트하고 펜타스인데요. 이게 분양가가 19억인데 지금 70억 정도 됩니다. 한강 이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차액이 50억입니다. 이제 당첨 점수 보면 이게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의 점수를 만점 받으려면 15년 이상 통장을 가입해야만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 청약 통장 만드는데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15세부터 청약 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5세가 되거나
뭐 10살이 되더라도 청약통장 2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청약통장의 인정회차는 15세부터 인정이 15세부터. 예, 15세부터 인정이 되고 만점을 받으려면 1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30세가 돼야지 이제 우리 자녀나 뭐 아는 사람이 친척이 이렇게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무주택도 이제 마찬가지죠. 서울에 자녀가 유학가 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주소를 옮겨 주십시오. 서울에 주소가 2년 이상 돼야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15년. 이제 부양가족 저 점수가 있는데 그건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양가 부모님만 모시면 부양가족 2명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모실 수가 있죠. 우리가 6명을 모셔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15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15세가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5살이다.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15세부터 인정은 되지만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청약통장을 활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녀를 300만 원만 채워 넣으면 그동안 밀렸던 그 300만 원을 일시불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약통장에 대한 제도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는 또 경제학자니까 이 데이터로 보여드리겠다. 요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무주택 기간 32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이 무주택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35점, 6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청약통장에 17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5세 되면 무조건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줘라. 2만 원으로 50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2만 원짜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20세가 넘으면 300만 원을 채워주시고 돈이 없으면 네가 벌어서 넣어라 이래도 되죠. 자녀가 25세 되면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25세가 됐을 때 그동안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300만 원씩 넣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다. 그게 15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주택 기간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만약에 서울이나 지방에 있다. 그러면 세대주를 분리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양가족은 뭐 결혼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저께 청약 잠실의 러엘이 분양을 했습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68점. 그 다음에 절반은 추첨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한 10억 정도 법니다. 지금 내년 1월 달에 입주이기 때문에 불과 5개월 남았죠.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 4개월 만에 입주하는데 분양가 차익은 평균 10억입니다. 우리가 10억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 청약통장이고 또 절반은 추첨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인구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라든가 외국인 유입,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서울 집값이 장기 우상해야 한다고 진단 몇 퍼센트 확률로요? 그래서 90%죠. 90% 확률로. 그럼 언제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정점은 앞으로 10년 뒤가 우리의 정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것은 1971년생 105만 명이 태어났고 네. 올해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80%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 42%, 50%나 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한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살면 안 됩니다. 한강 이남에 가급적 아파트를 살아라. 제가 일산도 살아보고 파주도 살아보고 금호동에도 한 5년간 살았는데 네. 집값이 강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남에 한번 살아보니까 전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부자들은 모여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강남의 전세는 월세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제가 살고 있는 오검동, 그다음에 문정동, 하남, 거여, 마천, 강동구 3호선, 5호선 종점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선 오검동에서 가밀지구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25평, 30평, 1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저게 파주나 일산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지하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네. 그다음에 한강의 이남, 뭐 하남도 좋고 강동구도 좋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럼 양극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랑 유망 지역과 위험 지역을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는 무조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90% 확률로 오르고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지금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1,5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서울은 계속 인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강 이남은 계속 90% 확률로 우상향 추세인데 지방보다는 당연히 서울이 낫겠고 서울 중에서도 강북보다는 당연히 한강 이남이 유리하고 뭐 강남, 서초, 송파 또 강동구죠. 지금은 하남까지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거리다. 이렇게 또 뭐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다 살아보니까 저도 서울에 혼자 와서 88년도에 혼자 와서 다 살아봤거든요. 제가 살았던 이문동에도 살아보고 일산 살아보고 뭐 다 살아봤습니다. 역시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좀 편리하더라고요. 올림픽 아파트 이제 그 주위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구나. 결론은 제 아시는 분이 2023년도에 둔촌주공 5,000세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각 90% 오르는 그래프. 네. 그걸 보여주면서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90%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죠. 예. 전국 그래프도 거의 같은 추세이지만 인구가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불과 2년 전에 이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났었고 배수 9배, 900%까지 뽑았어요, 그때. 워낙에 이제 계약을 안 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뭐, 제 아는 후배들도 많이 이제, 미분양 후보 9배까지 뽑았는데도 연락이 왔는데, 계약이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이 90% 확률로 되는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사라고 그랬을 겁니다.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본 사람은 다 계약했죠. 그 당시에 25평은 10억, 18평은 6억이었습니다. 지금 다 2배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강 이남, 강동구, 송파구, 하남 계속 청약해야 되고 지금도 지금 분양 물량이 대기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한강 이남에 꼭 청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타이밍을 언제나 고민하시는데 지금이 매수적기인지 더 길어야 시점인지 여쭤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안 해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집이 103% 올랐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15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입주할 보다 내년에 입주할 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집을 사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가 스스로가 좀 부자가 되라. 한국의 1% 부자는 평균 30억입니다. 커트라인이. 순자산. 평균, 순자산. 그 다음에 평균은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내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유대인들은 티쿤 올로함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페이스북, 구글 전부 다 창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겠고 부자가 되려면 우리 부모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 통장을 자녀들에게 선물하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 며칠 전에 97 대책도 나왔잖아요. 좀 이런 것들이 집값의 상승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굉장히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공급 대책이라고 주말에 나와서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은 또 다른 포지션이니까 또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건데 6개월 뒤에 본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발표가 한 30번 정도 됐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이 제일 유명합니다. 내가 집이 빵이라면 밤새 굽겠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공급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쉽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높다고 얘기하고 이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자동차,
뭐 노트북 이런 것은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밤새워 조립만 하면 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 한 개씩 올라갈 때마다 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맨 땅에 아파트 짓는데 3년, 보통 5년 정도 걸리고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것을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공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빌라는 6개월이면 짓지만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65%가 거주하고 가장 선호하는 집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집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계속 90% 확률로 우상향이다.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온 거는 이제 지난번 627은 어떻게 보면 대출기죠. 이번에 97은 공급 대책이긴 하잖아요. 그 공급 대책으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뭐 남양주하고 뭐 후보지 봤는데 이제 맨 땅에다가 이제 짓는 다음에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파트 입주하는 걸 거의 못 볼 거다. 시간이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LH가 공공택지 내고 삼성, 레미안 뭐 이런 데서 브랜드명을 단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데는 최하원 5년이다. 공급하는데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건축, 서울에 400개가 넘습니다. 좀 규제를 완화해서 좀 스스로가 미국도 집값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연방정부가 선언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민간 스스로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30번 정도 바꿨고 주택 공급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100% 올랐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 맡기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발표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좀 완화해서 지금은 임대 아파트의 15% 규정이라든지 워낙에 이런 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레미안이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삼성 레미안은 지난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호루라기를 불면 작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에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이유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건설회사들이 보통 한 10명씩 죽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00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삼성건설이 하던 방식대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호루라기를 누구나 부를 수가 있고 작업을 다 중단한다고 합니다. 삼성건설이 지난해 한 30만 번 정도 작업을 중단했대요.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포스코 ENC를 포함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누구나가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해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포스코 ENC나 건설회사들이 이 삼성건설의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소중한 목숨을 좀 지키게 하고 또 건설회사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라. 정부도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야 되겠고 규제도 좀 완화해야 된다.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대출을 마음대로 줄인다든지 LTV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의 DSR 규제 같은 수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그럼 유일한 해법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공급 확대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가장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할 지역은요? 저는 뭐 서울의 재건축이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네. 재건축을 해도 이제 뭐 임대 아파트를 15% 이렇게 무조건 의무해야 로 지어줘야 되고, 뭐, 당연히 상생하는 거에 당연히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임대 아파트 5년 살았습니다. 거여동에 가면 임대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임대 아파트 오래 살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재테크 책 한 100권 정도 읽었고, 또 부자가 되는 책도 지금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권 정도 썼고, 또 부자 트렌드라는 책도 지금 이번 달에 냈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권 정도 읽어야 된다. 부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도 쓰고 교수가 됐지만, 결론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 청약이 하는지, 청약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우리 부모님의 청약 통장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같이 되어 있으면 할아버지의 통장을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세대주만 같으면 청약 통장을 줄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LH공사, SH공사, 그 다음에 청약홈에 회원 가입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약 통장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20년 된 통장이 있다, 30년 된 통장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청약 통장 넣어놓고 장롱에 넣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촌 누나 얘기를 하나 해주면, 남편이 한 20년 전에 이제 청약 통장을 넣어놨어요.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통장인지 몰라가지고 해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 통장만 가지면 아마 강남에 당첨이 바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통장은 뭐 하는 통장인지 모르니까 목돈이 모였으니까 적금인 줄 알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직장만 열심히 다녔지 대기업 다니고 있거든요. 대기업만 다니지 이 통장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이런 통장을 활용하니까 10억, 50억 단위는 통장을 해약한 겁니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청약 통장이 뭔지 오늘 이 방송을 보고는 LH공사, SH공사, 서울주택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홈, 회원가입을 해서 내 청약통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해서 문자 발송을 요구하면 문자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장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활용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90% 확률로 이제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이게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부동산과 주가는 금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경제학자니까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금리와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했더니 결론은 CD금리입니다. CD금리는 은행 대출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82입니다. 전국 집값 종합주가지수, 주가는 마이너스 0.77.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과 주가는 반대로 오른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내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IT 기업,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미국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순서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이 금리를 내리면 크게 오릅니다. 테슬라, 아마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은행 이자가 가장 영향을 주더라. 이게 보시면 전국 주가, 서울 집값 다 있죠. 이런 것은 가장 마이너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은행 이자. 은행 이자만 반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의 관계더라. 그래서 은행 이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대출 이자가 7% 기준입니다. 7%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면 집값이 오른다. 지금 은행 대출이자 6%, 5% 정도 되죠.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시가총액 1등 주식, 한국 1등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위기 상황의 핵심 대비적으로 제시했는데, 아까 전에 퍼센티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퍼센티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환율 방어와 자산 증식의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요? 일단 환율은 이렇게 82%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더니 84%, 이번 달 걸 데이터를 반영했더니 84%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면 좋은 점은, 그죠? 지금은 1,400원으로 내가 사지만 환율이 만약 2,000원이 됐다. 한 차익을 본다는 거죠? 한 차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익이 그만큼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두 다 원화 베이스로 됩니다. 집도.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이제 60%입니다. 요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이제 현대정권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94년도에 현대정권을 입사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000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3300입니다. 딱 3배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3배밖에 못 벌었다. 똑같은 기간에 애플은 3,000배 올랐습니다. 한국의 엄마 아파트 97년도 2억이었거든요. 오늘 현재 한 40억 하니까 20배 올랐습니다. 97년도에 삼성전자가 3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정권회사에 있으면서 영업을 또 해봤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많이 사줬습니다. 어떤 고객이 나한테 와서 1억을 딱 주면서 삼성전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10만 원대였습니다. 아마 그 고객은 10만 원에 삼성전자를 사줬으니까 삼성전자가 30배 올랐거든요. 30배 버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94년에 입사했었고 97년도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70%가 빠졌습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1000에서 300이 됐습니다. 70% 빠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외환위기가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내가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00배 올랐거든요. 지금은 액면 분할이 됐지만 액면 분할되기 전에 300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 100배 오른 것은 삼성전자, 네. 엄마 아파트 20배, 같은 기간에 애플은 약 3,000배 정도 올랐다. 저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뒤졌고 2달 전부터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등이 가장 안전하다. 제가 2018년도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드리면 제목이 이겁니다. 1조 자산가가 된 80대 개인의 투자법. 네. 야, 이게 더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인데 이분이 1조 자산가가 된 이 80대 개인의 투자법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이 교수가 직장인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시가총액 1등을 사는 방법밖에 없고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월급 받는 날 자기 급여의 25%는 시가총액 1등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1970년대는 석유화학, 반도체, 현대건설, 은행주 이런 게 수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1등 주식만 샀더니 30년간 이렇게 월급의 4분의 1을 샀더니 은퇴를 하고 80대가 되니까 1조가 되더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도에 최고점 시가총액이 됐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 정도 됐는데 300만 원이 됐으니까 30배 오른 겁니다. 우리가 30년간 월급의 25%를 하면 얼마 정도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다. 제 급여에.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30년간 하면 3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 3억에 3,000배면 1조가 되는 겁니다. 애플은 정확하게 30년간 한 3,5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엔비디아가 50배 정도 올랐습니다. 5,000%, 5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등이지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저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 교수가 했던 방법은 무조건 단순하고 가장 큰 원칙입니다.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 제목대로 1조 자산가가 된 80대 개인의 투자법 하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김대중 교수 블로그만 들어가도 이 기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은 60%고 한국은 1.6%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70%가 주식을 투자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 반대 시위를 미국에서 50만 명이나 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미국 국민들 노후가 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 주식에서 60%를 차지하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한번 보시면 일본, 중국, 영국 다 감소했지만 미국만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8%에서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 세계 금융에서 달러에 결제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금의 95%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 다음에 5%는 우리가 애국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업의 1등.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하이닉스 200조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절대 아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이닉스에게 뒤진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로 바꿔야 되죠. 하이닉스 오늘 20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6,00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약 한 15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수익률 자체도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현재 1등은 엔비디아고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인데 비중은 95%도 5%죠. 그러니까 60%가 미국이고 한국은 1.6%입니다. 네. 이것을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한 97%는 미국, 그 다음에 3%는 한국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계산하기 쉽게 한국 해라.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미국 주식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에 있는 돈은 우리 자산이라든지 지분으로 되어 있고 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미국 주식을 내 월급의 4분의 1 지금 사 모아라. 제가 뭐 책임은 지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더라. 미국 주식의 1등이 바뀌면 또 바뀐 걸 사나요? 그렇죠. 바뀐 걸 다 사야 되는 겁니다.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의 방법은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 무조건 1등 주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바뀌었다 이러면 다 팔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거고, 애플이 1등이 됐다. 그럼 애플로 사는 겁니다. 지금 워런 버핏은 자기 자산의 60%가 애플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자기 자산의 절반이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하고 나하고 좀 다르죠, 방법이. 워런 버핏은 무조건 굴뚝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등 주식, 10년 동안 팔지 않을 주식 중심입니다.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비자 카드 이런 거 사고 있고, 저는 반대의 방법.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제 세 개가 지금 2년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전부터는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우리 원화로 4.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정확히 얘기하면 한 5,500조, 한 6,000조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한 2배 정도는 몇 년 안에 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추격당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 진단하시고, 그럼 삼성전자가 1등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해야 할 과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HBM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65%입니다. 만 원짜리 하나 팔면 6,500원이 남습니다. 제조업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H20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15%를 나라에 반납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반 이상이 남는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50조씩 순이익이 났거든요. 삼성전자가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낸드 플러시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HBM 반도체를 만드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인재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로 옮겨가지고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도 있었고 인재를 가장 소중히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미래전략실도 해체하고 삼성경제연구소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인들 누구나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가서 강의도 볼 수가 있었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삼성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테크윈 알죠?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 3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총 5위 6위하죠. 이렇게 하나 삼성 테크윈이 수십 년간을 무기 개발과 국가에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팔았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진들이 앞으로 이런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임원 몇 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인공지능 반도체로 가야 된다고 제안을 들어왔는데 중요한 부회장 몇 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반대를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못 만들어냈느냐 이렇게 저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의 CEO와 최고 책임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HBM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고 이 인재가 다 하이닉스로 간 겁니다. 실명이 안 나가세요. 그분들은 옷을 벗었나요? 아직 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삼성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미래전략실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인재를 중시하지 못했다.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인재가 가장 삼성의 보배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놓치면서 뒤처졌고 삼성이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재를 소중히 하고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은 중국의 주도권을 뺏겼고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로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하시던데, 그럼 이미 2차 전지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출구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저는 뭐 10%씩 팔아라. 제 말이 틀릴. 오를 때마다요? 2차 전지는 1등 주가 아니죠. 저는 1등 주식만 사라고 그러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등 주식이 삼성전자. 아마 이제 하이닉스가 역전을 하면 이제 하이닉스 사야 되겠죠. 지금은 삼성전자 400조, 하이닉스 200조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저도 이렇게 1등만 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카카오에 물려가지고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저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원칙을 제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실패를 했었고, 뭐 결론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팔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들고 있는 거고, 5년이든 10년이든 삼성전자가 과거에 한 50%까지 했다가 본전 내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런 망하지 않을 대기업은 언젠가는 본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15%거든요. 근데 보통 한 20% 정도, 뭐 40%에서도 손절매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가 한 40%, 개인은 15% 손실 보라면 팔으라고 가르치거든, 정권회사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손절매를 모르면 주식에 크게 당하고 있고, 저 역시도 크게 당했습니다. 저도 뭐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부자가 되려면 15% 손절매를 원칙을 지켜야 되겠고, 뭐 삼성전자 같이 10만 원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 7만 원이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은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삼성의 가장 주력인데,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70이 비메모리입니다. 30이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비메모리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삼성이 빨리 HBM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빨리 만들어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자, 근데 뭐 1등 주식을 사야 한다 얘기는 해주셨지만, 뭐 교수님도 이제 때때로 카카오 같이 물린 주식도 있다 얘기해 주신 만큼 딴 데도 시선이 가는데, 이 주식이라는 관점을 좀 떠나서 경제 전반에서 국내 증시를 좀 주도할 유망 옵션이나 테마는 앞으로 좀 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한 것. 그렇죠. 그게 주가의 정의입니다. 주가는 6개월 경기의 선행지수입니다. 그럼 앞으로 6개월 뒤에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성장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방위산업, 조선주, 뭐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주고 100조입니다. 지금 수주고 기준으로 세계 2위고, 앞으로 저는 세계 1등도 될 수가 있다. 미국이 세계 1등인데요. 미국이 만드는 것은 항공모함, F-32, 인공성 이런 건데, 이거 수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세계 2위지만 앞으로 1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선주라든지 방위산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이런 많죠. 이런 관련 주식이 될 것이고, 배터리 주식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전기차는 10%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한번 전기차를 운전해보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충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좀 보충이 됐겠지만 한 3년 전에 갔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때는 훨씬 더 적었겠죠. 예, 지금은 많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지방 가려고 그러면 테슬라 탄 사람은 좀 대기도 많이 하고, 또 커피 먹는 시간에 이제 또 충전도 꽂아놓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론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전 세계 전기차가 10% 정도로 감소했고, 전체 자동차의 한 50%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하려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지금 현재보다 한 5배 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300개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200개 이상 더 지어야 됩니다. 결론은 전기차를 타면 나는 환경 친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지금 현재 50% 화력입니다.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거의 화력이다 아직도. 그러니까 본인이 전기차 타고 좋아하지만 이 전기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력을 계속 떼워야 됩니다. 또 정부가 원자력을 많이 이제 짓지 않는 걸로 좀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전기차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이고 배터리 분야가 전기차와 함께 가는 겁니다. 테슬라와 전기차. 대신에 이제 요즘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테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시가총액 1등을 사시면 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고 전망이 뭔지. 그러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 아마존, 구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나의 스마트폰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권에 있을 땐 당연히 못 샀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한 5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외에 혹시나 주목할 만한 대체 투자 자산은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아파트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거. 아파트. 그다음에 자기 집을 빨리 가지는 거 거기 있고, 그다음 주식입니다. 직장인들 돈 버는 방법이다. 미국 주식 시가총액 1위, 한국에도 시가총액 1위. 대신 비중은 95대 95대 5 정도로 거의 사실상 미국의 1등 주식 사랑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사랑한 거는 서울과 수도권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본인은 이제 집은 부산에 있더라도 자녀라든지 투자는 서울에 해라. 한강 이남이다. 그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하남 이런 데 위례 이런 데는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강남 3구를 못 사면 그 밑에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강동구, 하남, 위례 이런 데 많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주식과 부동산. 또 이제 저는 이제 대체 자산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금은 76% 확률로 오릅니다. 아파트는 90% 확률, 원달러는 84% 확률, 금은 76%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금도 좋고, 또 비트코인, 전 세계의 가상화폐는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0개의 가상화폐 중에서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이제 1등 주식 엔비디아 사고, 자기 집은 서울에 한강 이남에 투자하고, 한 10% 정도 딴 거 하고 싶다 이러면 가상자산 1등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 일본은 한 6개 정도의 가상자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만 하라. 알트코인은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 교수들 보니까 비트코인을 자기 컴퓨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구글을 이용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가상화폐는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이 가상화폐가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는 비트코인이다. 저는 아마 이제 지니어스법,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상화폐 외에 가상자산, 이렇게 달러 기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원화 자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 법과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만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국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줘라.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 되겠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버 같은 경우,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빨리 해준다 그러면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수백만 명입니다.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니까 많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택시 영업을 하는 거죠. 물론 택시 기사들 반대하겠지만 저는 빨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허용해줘서 청년들이 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4차 산업 얘기해서 우버 같은 4차 산업혁명 신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비판하셨는데 호주 사례처럼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호주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택시기사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호주가 대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정부에 내는 겁니다. 택시 산업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발전해야만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1876년도 개화하기 때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쇄국 정치를 흥선 대원군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겁니다. 전 세계가 신식과학을 받아들여서 무기를 만들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한국만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36년이나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36,000불, 일본은 35,000불. 지금 저도 일본에 원래 2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900만 명, 1,000만 명 방문합니다. 지금 일본은 아직도 팩스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쓰고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쓰는 일본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손을 벌려야 되죠.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가 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일본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하든지 아니면 외환 보유고를 9,200억 달러까지 모으든지 빨리 그렇게 해야 되고, 이 4차 산업혁명 우버만 허용해줘도 호주 모델처럼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택시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상생을 하면 아마 집에 놀고 있는 우리 수십만 명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우버, 에어비앤비, 자기 집에 있는 빈 방을 외국인에게 좀 쉽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은 에어비앤비가 되지만 서울 시내에도 아주 엄격하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이런 제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택시기사, 우버 요거 관련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 좀 가깝고요. 근데 만약에 제 개인 그걸 벗어난다면 이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30년 하셨다 보니까 지금 안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우버가 진짜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하면 택시 기사분들의 일자리라는 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 불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예 이런 거를 폐쇄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의 입장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해는 가고,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나라가 뭔가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것들이 또 도태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인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인도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있는 로타리 클럽에서 인도에 결핵 진단기 1억 5천만 원치 우리가 일부를 분담하고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라고 해서 우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우버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렇게 다 우버를 허용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체육복만 믿고 아버지 차 몰고 와가지고 택시 비용보다 30%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우버를 언젠가 허용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카카오 택시라든지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60대, 70대예요. 맞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배달 종사자로 갔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버를 금지하고 못 막았지만 언젠가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시 요금 2배 가까이 올랐고, 저는 카카오 택시가 우리나라 전체 택시 한 90% 한다고 하는데 정말 편리하죠. 말 한마디 않고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택시가 우버 역할을 한다.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달아가지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에서 놀랍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으로 만드는 나라가 우버라든지 이런 신산업을 금지시킨 거 보고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강력한 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외국인 투자를 막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걸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학자지만 좀 놀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노동 생산성 꼴찌입니다. 굉장히 떨어지네요. 34위입니다. 그러니까 38개국 중에 34위 거의 꼴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도 하면 해고시켜버립니다. 사적인 전화도 못하고 당연히 신문도 못 보고 점심은 도시락 싸와서 먹고 30분밖에 안 줍니다. 시간. 밥을 30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되고, 미국은 굉장히 총알같이 밥 먹습니다. 30분 좀 넘어가긴 한데. 30분, 1시간 안에 밥을 먹어요. 우리는 보통 길게 먹으면 2시간씩 밥 먹고, 저도 정권회사, 현대정권 오래 있었습니다. 한 5년 있었거든요. 정권회사에 다닐 때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근무 시간 중에 내볼 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올려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2026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쿠팡의 회원이 1,400만 명입니다. 네. 온라인이 현재 우리나라의 52%입니다. 롯데, 홈플러스 다 어려워지고 있죠. 좀 홈플러스 15개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쿠팡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전체의 52%, 앞으로 80%까지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일정하게 돈을 내는 것. 쿠팡의 회원이 1,400만 명, 넷플릭스 같은 겁니다. 저는 정부 조달도 해야 되고, 보시면 노동 생산성 세계 꼴찌다. 34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강의하러 가게 되면 협회, 상공회의소 이런데 근로자들에게 몰입해서 일을 하게 해라. 오전에는 별대로 외출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 말고 무조건 집중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고 집중도를 올려서 미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미국은 이런 개인적인 전화하면 해고시켜버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보면, 최근에 제가 어둠이 내리면 이런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흑인 여자가 이제 돈을 구하려고 이제 $30,000를 구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그럽니다. 매니저가. 너 사적인 전화하면 해고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다. 미국은 공무원도 1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테슬라와 트럼프가 합작을 해서 국가 예산을 안 주면 자동 해고입니다. 공무원이. 이와 같이 미국은 이렇게 한다. 제가 이제 이게 한국의 1% 부자 써놨는데요. 한국의 1% 부자가 순자산 기준 한 10억, 평균은 55억이고 1% 부자의 75%가 부동산 기반입니다. 저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부동산은 아직은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은 이제 잘 배분해야 되겠고, 부동산의 비중이 주식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동산이 더 중요한 거고, 미국은 주식을 투자하는 비중이 70%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부자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밑에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써놨는데, 이와 같이 이런 신산업,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동남아시아나 저렴한 나라로 가지 말고, 피자헛을 미국에서 가져온 성신제 같이 미국에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새로운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만 이렇게 주 4.5일제라든지 이렇게 상법 개정화, 노란봉투법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입사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부장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들이 다 절반은 정규직 뽑고 절반은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 2,200만 명 중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한 100만 명, 150만 명인데, 이 한노총과 민노총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의 노동정책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가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2배에서 5배 많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제전망책 썼던 거고, 이재명 경제전망. 한번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지.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요. 이 아일랜드가 전 세계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12% 정도 되고, 한번 보시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췄습니다. 아일랜드 국민 50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하고 비슷합니다. 국토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본사가 다 아일랜드였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낮춥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 21을 15%까지 낮춰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의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30조를 투자했습니다. 계속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이 다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데, 좋은 점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이나 해외 공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계 평균 정도로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거고, 또 저도
경제학자로서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세금이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 유출을 일으킨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싱가포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0원이고 캐나다도 상속세 0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자기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받는 게 목표예요. 상속세율 60%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60% 세금을 내고 그 기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하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량한 기업들이 그냥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같은 데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세금 내려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좀 세금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은 언제든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은 좀 뭘까요? 저는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강점, 약점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약점, 앞으로 이제 환율은 우리가 84% 확률로 이제 우상향한다 그랬고 또 위험 요소에 보시면 한미나 한일 통화 사업부라 그랬습니다. 지금 두 개 다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좀 국가 부채를 50%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방향이고 우리나라 물가가 2% 올랐거든요. 그러면 국가 예산도 2%만 올려야 되는데 8%를 올렸습니다. 좀 큰 정부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기사를 크게 썼더라고요. 국가 재정이 이제 취약해지는 게 우려다. 지금은 50%니까 지금은 안정되고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프랑스가 지금 1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 프랑스가 계속 총리가 몇 달마다 바뀝니다. 복지를 줄이게 되면 그 총리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크롱이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한번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그 줄이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 부채가 59%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030년, 5년 뒤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금융이고 우리가 원화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무역 흑자가 100조씩 납니다. 한국은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니까 외환보유고를 흑자가 날 때마다 비축을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통화스와프,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과거에 한일은 700억 달러, 한미는 6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맺어 놓으면 훨씬 안심이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작가TV 또 교수님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제가 이제 부자 트렌드라는 책도 하나 썼고, 이제 9월 18일 날 무료로 제가 초청 강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부자가 되자. 제가 그 목표입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커트라인 30억, 평균은 55억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꼭 만들어 주시고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그다음에 엔비디아, 미국의 1등 주식입니다. 이번 명절 되면 엔비디아 지금 20만 원인데 너무 비싸니까요. 그 쪼개가지고 2만 원, 10분의 1씩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분의 1, 20분의 1씩 살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한 주를 사주시든 0.1주를 사주시든 엔비디아 주식을 사줘라. 2만 원입니다. 둘 다 그죠. 2만 원 청약 통장, 2만 원은 엔비디아 주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자. 금융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성인식을 해주고 그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미국의 우량한 주식에 투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10년 뒤가 되면 그 돈이 1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페이스북, 구글을 만든 친구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자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줘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3, 4억 정도 되면 창업을 하고 미국처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 창업자죠.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1,5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GDP 한 12 정도지만 제조업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 세계 2위다.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가 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이 똑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작가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자 되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교수님이 출간하신 부자 트렌드라고요? 부자 트렌드 책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김대중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